어머, 김지영 씨 아니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낯선 남자의 그 한마디에 제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며 말까지 더듬는 걸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지난 시간 애써 쌓아온 우리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그리고 제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끔찍한 거짓일 수 있다는 진실로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3. 이제 세상에 바라는 것이라곤 그저 평온한 노후뿐이었습니다. 영감 떠나보낸 후에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선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나리가 제 세상의 전부였지요. 특히 3년 전, 진우가 재혼해서 들인 며느리 선아는 정말이지 효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제 관절염에 좋다며 직접 약재를 넣은 보약을 정성껏 다려주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글쎄 선아가 한밤중에 약재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더군요. 예, 선아야.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게냐? 제가 놀라서 물으니 선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깨셨어요. 이 약재는 밤새 뭉근하게 다려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무릎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경동시장에 가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친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늘 따뜻한 물과 함께 제 손에 약을 쥐어주고 병원에 갈 때면 꼭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받아 적었지요. 어머님,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하고요. 이건 주무시기 전에요. 제가 시간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선아는 제 약 봉지마다 커다란 글씨로 시간을 적어 붙여놓고 알람까지 맞춰두었어요. 제가 나이 들어 깜빡깜빡 하는 걸 알고 그런 거겠지요. 그런 세심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신앙송을 참 좋아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선아가 동네 문화센터의 시 낭송 동호회까지 알아봐 줬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저와 함께 동호회에 가서 시도 읽고 차도 마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얼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편히 모셔다 주곤 했지요. 어머님, 이 시는 어떠세요? 어머님 목소리로 들으면 몇 배는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선아가 시집을 건네며 해사하게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세상에, 그 미소가 전부 거짓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특히 손녀나리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애틋했습니다. 5살 나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세상에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나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겨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우리 나리, 공주님처럼 예쁘게 머리 묶어줄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리가 열이라도 나는 날에는 밤을 꼬박 새워 간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주었지요. 아이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믿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아들 진우도 그런 선아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상처가 깊었던 아들이 선아를 만나 다시 웃음을 되찾은 걸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판교 IT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느라 늘 바쁜 아들을 대신해 선아는 집안 살림과 시어머니 봉양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선아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놈이죠. 진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복받은 것만 같았으니까요. 대대로 유복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그 행복의 마지막 조각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선아가 백화점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선아와 함께 백화점에 간 날이었습니다. 곧 있을 날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갔지요. 아동복 매장에서 예쁜 원피스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지영 씨 아니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인상도 좋아 보였지만 그 순간 선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원피스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선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말까지 더듬다니. 손가락으로 옷깃을 매만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영 씨 맞는데 저 최민석 씨 친구예요. 요즘 민석이 형 잘 지내죠? 그 말에 선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며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님 날이 유치원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하원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도 더 남았는데 말이죠. 선아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그 자리를 허둥지둥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가 뭐라고 더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선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었어요. 내려가는 내내 선아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아야, 괜찮은 거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아, 네. 어머님,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 수다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가끔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선아의 표정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선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리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가서는 평소보다 한참이나 늦게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이 거의 없었고 나리가 제잘거리며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곤 했지요. 엄마, 이것 좀 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야, 엄마. 내 말 안 들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와, 정말 예쁘게 잘 그렸네. 우리 날이.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 가사도우미인 정심 씨였어요. 15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해온, 이제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해온 정심 씨는 이 집안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늘 차분하고 단정하던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어요. 꼭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니? 정심 씨, 뭘 그리 긴장하고 그래? 사모님, 이건 작은 사모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댁을 지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 최민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선아의 그 창백했던 얼굴. 쪽지를 받아들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소위 말하는 직감 하나는 남다르다고 자부했는데 그 직감이 지금 제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쪽지가 제 평온했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게 될지를요. 정심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7일 오후 3시. 이곳에 가보시면 며느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니.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아는 가짜라는 뜻인가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선아. 그리고 그녀의 새하얗던 얼굴. 정심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주소랑 날짜는 또 뭐고? 정심씨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주에 거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작은 사모님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정심씨의 말에 따르면 선아는 전화기 넘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미야, 엄마가 7일에 늘 만나던 대로 갈게. 이번에 엄마가 예쁜 옷도 사줄게.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조심해야 해. 정심 씨는 엄마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리 말고는 엄마라고 부를 아이가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라니. 그건 우리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7일에 제가 작은 사모님 뒤를 밟아봤습니다. 정심 씨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안 사람이 며느리를 미행했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낯선 여자아이를 만나시더라고요. 1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정심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아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정심 씨가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께서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정심 씨는 선아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안방 금고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서재에서 돌아가신 제 남편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몰래 사진으로 찍는 모습도 봤다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릴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사모님 댁을 제 집처럼 여겨왔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정심 씨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아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내 며느리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다음 7일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주소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만약 가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쩌면 제 행복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 의심의 씨앗은 평생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저를 괴롭힐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선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보약을 다리고 나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제 눈에는 의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아가 부쩍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듯 몸을 돌렸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적인 통화려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다 수상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걸로 사오겠습니다. 선아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이었어요. 사모님, 부디 조심하세요. 혹시 작은 사모님이 알아채기라도 하면 정심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며느리의 뒤를 밟다니. 이게 정상적인 시어머니가 할 짓인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저는 3층 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 곧 선아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정확히 3시, 선아가 쇼핑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5분 뒤, 한 여자아이가 뛰어와 선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선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일상처럼 보였어요. 우리 솜이 많이 기다렸어. 배고프지? 선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솜이라는 이름. 정심 씨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선아에게는 우리 몰래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선아와 소미는 먼저 고급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선아는 망설임 없이 비싼 브랜드의 옷들을 골라 소미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럼 우리 소미 예뻐 보이는 건 엄마가 다 사줘야지. 선아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그 카드. 진우가 선아에게 준 가족 카드였어요. 우리 가족의 돈으로 숨겨둔 딸의 옷을 사주고 있다니? 쇼핑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선아는 아이에게 직접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정말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나리에게 하는 것과 어쩜 그리 똑같은 모습인지.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1등 했어. 정말 우리 딸 너무 장하다. 다음 주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매달 이렇게 비밀스럽게 딸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아는 소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선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에는 언제와 다음 달 7일. 우리 늘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선아는 소미가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밝고 행복해 보이던 얼굴이 순식간에 지치고 무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리 외에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을 왜 비밀로 했을까?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내 아들도 속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선아가 우리 집 금고와 통장을 몰래 살펴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선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리는 정심 씨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는 나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아는 이 어린 나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심 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선아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저녁거리를 잔뜩 사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아의 웃음, 다정한 말투, 나리를 향한 애정. 이 모든 것이 과연 연기일까? 아니면 일부는 진심이었을까?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선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본 것을 전부 말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선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괜찮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선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선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 숨겨진 딸, 그리고 최민석이라는 남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나니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선아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가족 몰래 만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선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겨야만 했는지 더 알아봐야 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선아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선아는 여전히 천사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쇼핑몰에서 봤던 그 차갑고 지친 얼굴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선아의 얼굴일까? 그래. 선아야, 금방 나갈게. 아침 식탁에서 선아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나리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고 출근하는 진우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선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은 진심일까? 진우가 출근하고 나리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인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경이는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친구로 이런 일에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경아, 나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일로 상의할 게 있어.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가사 도우미 정심 씨의 쪽지,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선아와 그 딸의 만남까지. 혜자야,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며느리가 신분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은경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나 어떡하면 좋지? 은경아, 진우한테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확실한 물증부터 잡아야 해.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하나 있어. 아주 신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조사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니? 은경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백기철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듬직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과거에 경찰로 오래 일하다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염려 마십시오. 며느님의 과거 행적과 현재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조사는 대개 가사 도우미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심 씨는 15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사람이니 믿을 수 있어요. 그분도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가사 도우미 분께 혹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증거를 꼭 확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백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심 씨를 불렀습니다. 정심 씨, 내 말대로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 탐정을 고용했는데 정심 씨의 도움이 필요하대. 사모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증거를 좀 남겨줬으면 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겠어. 정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살면서 사모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심 씨의 든든한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선아를 지켜볼 눈이 생긴 셈이니까요. 선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선아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어디에 가는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이틀 후 진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선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가 선아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이전에 결혼했던 적은 없었던 거지. 그 말에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아는 마침 부엌에 있어서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요? 선아 씨 과거가 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선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났거든.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선아 씨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선아 씨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머니 아프실 때 밤낮으로 간호하고 약도 시간 맞춰 다 챙겨드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우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도 선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선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에 선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진우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그랬어. 미안해. 그날 밤 진우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선아 씨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단다. 그로부터 3일 후, 백탐정이 첫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우가 출근하고 나리가 유치원에 간 시간, 선아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백탐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탐정은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분명 선아였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진은 8년 전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한선아로 살고 있지만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맞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선아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 김소미입니다. 현재 12세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백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가 쇼핑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아를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이름이 소미였군요. 김지영 씨는 총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김현수 씨로 딸 소미의 친아버지입니다. 심각한 생활고와 잦은 다툼 끝에 7년 전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최민석 씨로 4년 반 전에 이혼했습니다. 2번의 결혼 경력이라니.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았다면 저렇게까지 선아를 감싸고 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습니다. 최민석 씨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영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남자가 최민석 씨의 친구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김지영 씨가 최근 몇 달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아드님, 이진우 씨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그 차명 계좌들로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아가, 아니, 지영이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니. 그리고 백탐정의 말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백탐정에게 노트북을 덮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벌써 돌아온 거지? 친구와의 만남이 일찍 끝난 걸까? 잠깐 손님이 와 있단다. 선아가 거실로 들어오자 백탐정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선아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가 이내 평소의 그 상냥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봐요. 네. 오래된 지인입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백탐정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동안 선아는 날카로운 눈으로 계속 그를 주시했어요. 거실에는 어색하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탐정이 떠난 후 선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언가를 잔뜩 경계하는 듯한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영. 그녀는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숨겨둔 딸이 있으며 지금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김지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필 내 아들 진우에게 접근했는지 더 철저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백탐정의 2번째 보고서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착한 며느리 한선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나리였습니다. 김지영이 나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만큼은 제발 진심이기를 바랐어요. 이 가여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탐정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유령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선아가. 아니, 지영이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이제는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선아야, 고맙다. 일주일이 흘러 오늘 백탐정의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선아는 친정어머니를 뵈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울 거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라. 과연 그것도 거짓말일까요? 백탐정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어요. 사모님, 이번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백탐정은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분명 선아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 씨는 4년 반 전 최민석 씨와 이혼한 후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먼저 주소지를 서울에서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로 옮겼고 그곳에서 한선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지방소도시의 한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무원은 1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백탐정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우리 집 안방금고 앞에 서 있는 선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으로 찍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예요? 가사도우미 오정심 씨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한 후 오정심 씨께 부탁드렸더니 며느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몰래 찍어주셨습니다. 정심 씨가 정말 큰일을 해줬군요. 탐정님의 지시에 따라 집안에서의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최근 3개월간 아드님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백탐정이 보여준 내역에는 매달 아주 큰 금액이 박지혜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액은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이 계좌의 명의자는 박지혜라는 사람이지만 조사 결과 김지영 씨가 가명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입금되자마자 모두 해외 계좌로 다시 빠져나갔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니라 명백한 계획적 사기였어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백탐정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아가 진우의 회사 사무실에서 기밀로 보이는 서류들을 몰래 사진 찍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죠? 아드님 회사의 CCTV 영상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백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지영 씨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께서 만나셨던 친정어머니는 사실 김지영 씨가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사부인이라 부르며 맞절을 했던 그 순간들이 그럼 상견례 때부터 네, 사모님 모두 고용된 배우들이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십시오. 결혼식 직전 이벤트 배우 섭외라는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돈이라 부르며 공경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가짜였다니.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를 넘어선 사람의 마음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무서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탐정의 물음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했어요. 아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나리를 일찍 재우고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선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진우야,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노트북을 펼치고 백탐정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돌처럼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선아 씨가 맞아요. 어머니 그래. 내 아내는 한선아가 아니라 김지영이란다.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우리 몰래 숨겨둔 딸도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단다.
진우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우야, 선아의 부모님, 우리가 사돈이라고 불렀던 그분들도 모두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였어. 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아의 진짜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선아가 고용한 배우였어. 진우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변했어요. 정말이네요. 정말이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진우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도 의심을 넘어 확신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선아가 서재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분 뭐 하세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니께 조언 좀 구하고 있었어.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아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잘 뵙고 왔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안부를 전하다니. 이 여자의 거짓말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진호는 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자러 들어간 후에도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선아 씨 가방에서 낯선 열쇠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우도 이제 피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질지 생각하니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진우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그 낯선 열쇠와 관련된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영. 그녀는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리고 날이, 우리 가여운 날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사랑하는 손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진우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하는 말을 애써 믿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게 전부 맞았어요. 진우는 서재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선아 씨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분명했지만 이름은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있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똑똑하고 이성적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내 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모두를 속인 거란다.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장모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려준 끔찍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군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선아 씨 학창 시절에 대해 물었죠. 장인어른, 선아가 다녔다던 그 고등학교. 참 명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진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장인은 크게 당황하며 아,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라고 얼버무렸다고 해요. 하지만 선아는 분명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진우에게 말했었.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아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진우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다그치자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김지영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가짜 배우라고요. 상견례부터 결혼식, 명절 때마다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분들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돈으로 산 가짜였다니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농락하다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진우야. 그래서 선아에게 이 사실을 말했냐 아니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요.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할 겁니다. 진우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니다.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거야. 그날 밤, 백탐정이 세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우도 저와 함께 그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이사님, 조사 결과 김지영 씨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탐정이 보여준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김지영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했어요. 시가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사님의 개인 투자 계좌 접근 권한을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계좌요. 어떻게? 이사님께서 집에 보관해 두신 투자 계좌 관련 서류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백탐정은 진우의 회사 사무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선아가 진우의 책상이 서류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는 장면이었어요. 김지영 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깊은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입니다. 백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있었고 그 돈은 대부분 김소미라는 아이의 사립학교 학비와 고가의 의류, 바이올린 레슨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야, 우리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탐정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회사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백탐정이 떠난 후 진우와 저는 한동안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어요. 선아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 있었고 나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리는 어떡하죠? 이 가여운 아이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나리를 생각하니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이제 겨우 5살인 아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사실은 무서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은 하지 말자.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선아. 아니, 김지영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있는 이 적막한 공간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선아가 끓여주던 따뜻한 대추차가 생각났고 제 어깨를 주무르며 제 말에 귀 기울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혜자야. 이게 무슨 망령이야. 그 여자는 우리를 속였어. 모든 게 다 연기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을까? 나리를 꼭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 제 약을 챙겨주던 그 고운 손길, 제가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하던 그 지극한 정성. 그것까지도 전부 다 연기였을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제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백탐정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한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김지영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낱낱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미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함께 봐요. 진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모든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려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엄마는 참아 알아야 해요. 어머니, 제가 지난 3년간 누구와 한 집에서 살았는지, 우리 나리의 엄마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고서를 펼쳤어요. 백탐정은 이번에 지영이의 과거를 더 철저하게 파헤쳤더군요.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있었던 부산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 당시 이웃이었던 노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매일같이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담을 넘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젊은 여자는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았어요. 노부부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허름한 아파트 복도와 낮고 녹슨 현관문이 보였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내서 집주인 독촉장이 문에 떡하니 붙어있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그 여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 딸의 학원비만큼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고 하더군요. 태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최민석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민석이요, 허세는 정말 알아줘야죠. 손목에는 명품 시계, 타고 다니는 건 외제차. 근데 그거 다 가짜였어요. 빚내서 허세 부리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큰 사업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허풍 떨고 다니기 바빴죠. 사진 속에는 최민석이라는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김지영 씨가 남편의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빚이었죠.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한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진우야.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영이의 딸, 소미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인터뷰였어요. 소미 어머니요. 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아이 교육 문제에 대해 얼마나 꼼꼼하게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소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애쓰셨어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소미를 위해서 비싼 바이올린 개인 레슨도 꾸준히 받게 하셨죠. 어머니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김지영이라는 여자가 그저 파렴치한 사기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한 절박한 어머니. 그 마음만큼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진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나리가 제 방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요즘 이렇게 바빠요? 나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나리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엄마가 사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몰래 숨겨둔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우리 나리랑 놀아줄 시간이 생길 거야. 나리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나리에게 보여준 선아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나리를 안아주고 재우던 그 모습.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하던 그 모습. 그것까지도 전부 연기였을까요? 태준이는 그날 밤 선아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선아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진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뒤졌다 소미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소미야,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다음 주에 꼭 만나러 갈게. 엄마, 나 그 예고 음악학교 정말 가고 싶어. 알아. 우리 딸, 엄마가 곧 큰돈을 모아서 우리 소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 준비해 줄게. 우리 소미가 꿈꾸던 그 음악학 꼭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선아, 아니 김지영은 우리 가족 몰래 모은 돈으로 딸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계좌에서 회사 정보를 이용해 범부당한 돈에서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똑똑히 보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우리 가족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진실 속에서도 한 가닥의 연민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지쳐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여자. 결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지극한 모성애만큼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온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선아, 아니 김지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껏 보약을 다리고 나리를 살뜰히 돌보고 제 약을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선아 씨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선아가 나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야, 정말 괜찮겠니네. 어머니,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 딸 소미와의 통화 녹음, 강남 아파트 계약서, 내부자 거래 증거. 선아의 정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어떻게 할 거니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어린 나리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아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미찜과 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나리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친구네서 잘 놀고 있겠죠. 선아의 말에 진우와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어요. 선아 씨. 아니, 김지영 씨. 진우의 입에서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선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졌어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안의 증거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틀자 선아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분들,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들이죠. 내가 큰절을 올렸던 장인어른, 장모님이 전부 가짜였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딸과의 통화 녹음이에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아의 목소리. 엄마가 곧 큰돈을 모아서 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을 준비해 줄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 내 개인 투자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 회사 기밀문서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증거.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진우가 얼음장 같은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선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부인하려 했었지만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요.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진우의 질문에 선아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니. 지은이 아빠와는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매일 싸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지은이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 도윤 씨는 겉만 번지르르한 빈털털이었고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걸 알았죠. 선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태준 씨 어머님이 사돈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부모님까지 동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돈과의 연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이용했던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나리가 생기고 이 가족의 진짜 일부가 되면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 선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를 한 겁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우의 칼날 같은 질문에 선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음악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서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선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따뜻했던 순간들, 내 약을 챙겨주던 그 손길, 밤을 새워 간호하던 그 정성, 그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들의 눈에 가득한 슬픔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리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거야. 선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숨겨둔 돈도 계약한 부동산도 전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담긴 진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 가난에 지친 한 여자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한 끔찍하고 잘못된 길. 하지만 제 마음은 쉽사리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앞으로 나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지은이라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창밖에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과 꼭 닮아 있었어요. 선아, 아니 김지영이 구속되던 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찢어지는 아픔을 아는 듯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수인복을 입은 그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기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고인 김지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진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눈에 맺힌 눈물까지는 숨길 수 없었어요.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날이라는 소중한 딸,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가혹했을 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우야, 괜찮니 어머니?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는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결정일 게다. 나리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우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아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나리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정심 씨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리의 순진한 질문에 진우와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리야, 엄마는 잠시 아주 멀리 일을 하러 가셨어. 나중에 아빠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진우는 나리를 번쩍 안아 올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나리 곁에. 그날 밤, 나리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엄마가 덮어주던 이불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모두 선아가 매일 해주던 일들이었어요. 진우가 서툴게 대신 해주려 했지만 나리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우리 나리. 이리 온. 제가 나리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자.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마저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늘 선아가 해주던 대로 보약을 다리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듯 했어요. 아침은 간단히 오늘부터 가사 도우미를 한 명 더 구해야겠어요. 나리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다 한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선아의 변호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선아가 그동안 빼돌렸던 모든 재산 목록과 계좌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이진우 씨 명의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해외 계좌에 있는 돈도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말없이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진우는 한참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보약은 없어졌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던 다정한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부지런히 일해주었지만 선아의 그 지극한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해도 그 손길이 그립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둘러 닦아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아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약재를 고르던 날, 함께 신앙송 모임에 가서 웃음꽃을 피우던 날, 나리가 아플 때 밤을 새워 함께 간호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리는 매일 엄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며 떼를 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체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리의 질문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아주 멀리 가 있어. 엄마도 우리 나리가 엄청 보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어느 날 진우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라는 그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니 선아? 아니, 김지영 씨가 면회 때 간곡히 부탁했어요. 딸아 이지은이가 지금 혼자 있다고. 염치 없지만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살펴봐 달라고요. 진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더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군요. 나리보다 7살 많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처음엔 저를 무척 경계하더니 김지영 씨가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해 준 모양이에요. 제가 나리 아빠라고 하자 결국 눈물을 보이더군요. 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은이, 그 아이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엄마가 저지른 죄값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어머니, 저는 지은이, 그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아주 서서히 노력해 보려고요. 진우의 결정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나리가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너무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 선아가 구속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의 깊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문을 지나 면회실에 들어서자 선아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인복을 입은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선아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나리는 잘 지내요. 많이 컸겠죠. 그리고 지은이는 괜찮나요? 선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잘 지낸다. 진우가 지은이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선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리와 지은이만큼은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아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은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선아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이해라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리만큼은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선아의 애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만큼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한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 제 말에 선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하구나. 내 손맛이 담긴 음식도, 내 웃음소리도 그립다. 선아는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나리는 내 손녀고, 지은이는 당장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노력해 볼게.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니까 부족함 없이 돌봐주고 필요한 지원은 내가 하마.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에게 시간을 좀 주거라. 아직은 너를 온전히 마주하기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나리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를 게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늦가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어요. 시간이 흘러 선아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진우도 몇 번 면회를 다녀왔고 엄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리는 출소하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나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며 소송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리와 지은이는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지은이는 나리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툴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아가 출소한 후 우리는 그 아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분명 달랐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선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나리는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내가 이런 파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진우가 어느새 베란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진우야, 인생에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것뿐이야.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나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가사도우미가 건넨 작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길고 긴 여정은 결국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마저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멀게, 때로는 가깝게 빛나며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